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안보 상황, 또 뭐 정계 상황, 뭐 정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분하고 얘기를 나눠봐야지 좀 정확하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김종대 전 의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가 지금 우려할 만한 상황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간단히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뭐 이건 우려할 상황은 아닙니다만 어제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이 대통령의 장모가 네. 예금잔고 증명서를 위조해가지고 네.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처음에는 뭐 무죄였다가 처음부터 이제 유죄였죠. 그래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네. 1심에서 1년 선고받으면서도 구속은 안 됐어요. 법정 구속은. 그러다가 2심에서 작년 7월 달에 역시 똑같이 1년 선고받으면서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석 신청은 어제 같이 기각이 됐고 대법원에서 상고한 다음에 3개월 만에 지금 이제 그냥 확정이 딱 돼버린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양형이 너무 부당하다 이러면서 또 사실은 최은순 씨가 상고를 했던 거였는데 뭐 이런 종류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당연한 거라서 저희는 좀 예상했습니다만 대통령의 장모가 피고인으로서 1년이라고 하는 실형을 선고받고 확정 판결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대통령은 야당 대표가 피의자라는 이유만으로 만나기도 싫어하시던 분인데 자,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가족 조작단, 그러니까 가족들이 옛날에 가족 공갈단, 가족 네. 조작단의 영화의 현실 버전이다. 장모는 그 잔고 조작 4차례 잔고 조작 390억이 조금 넘어요. 요거 조작해 죄질이 나쁘다고 구속돼서 징역 살고. 네. 그것도 적게진 거예요. 그것도 기소를 약하게. 그렇죠. 그때도 해가지고. 기소를 좀 네. 이상하겠다. 최소 봐주기 4년 기소다. 이상이. 예. 근데 많이 봐줘서 그래도 1년. 뭐 그다음에 저기 김건희 여사는 주가 조작. 또 그 김건희 여사 오빠는 오빠. 현재 기소됐죠. 네네. 거기도 또 저기 개발 단지에서 특혜 의혹이 있습니다. 이 가족이 뭐 보면은 다 선수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뭐 그냥 뭐 저 수법도 아주 기기묘묘한 말이죠. 신공을 발휘하는 가족 사기단, 네. 가족 조작단의 어떤 일가의 그 모습이기 때문에 네. 이후에 이제 사돈의 팔촌까지 다 한번 털어봐야 되는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그 부친상이 있었잖아요. 네. 그 아버지를 양평으로 모셨더라고.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지금 위치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양평이냐. 신기하네. 예, 이것도 지금 관심 사항입니다. 양평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것도. 뭔가가 막 크게 일어나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도 양평에 갔는데 해장국 맛있거든 거기. 양평 해장국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참 저는데 왜 저기 뭐냐 거기에 이런 가족 공갈 사기단이 끼어들어가지고 이제는 윤 대통령 부친까지 가냐고. 모르겠습니다. 자, 계좌에 수백억 원이 있는 것처럼 은행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확정 판결을 받았고요. 대통령은 이 관련해서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은 없다. 억울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그런 말이 머쓱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고 싶지 않다. 이런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 즉 사문서 위조 및 동향사죄로 장모 최 씨가 1년을 선고받았는데요.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서 총 349억 원가량의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가 인정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거 조작할 생각을 다 할까?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 얼마나 그 앞에 그 큰 이권이 있으면 그래. 얼마나 저기 뭐냐 먹을 게 있었으면 그래. 저런 것까지 조작할까? 한 번도 아니야 4번. 그러니까 4번이나. 4번이나. 진짜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요. 지금 진짜. 장모님은 확정 판결 받았고, 그다음에 처남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 그 처남이죠. 예, 그 사람은 지금 기소가 됐고, 네. 또 부인은 주가 조작으로 계속해서 검찰에서 뭐 수사받고 있고, 봐주었고. 네. 그러니까 이거 뭐 가족 공갈단입니다. 이거. 예. 아주 뭐 저기 이거 가족의 어떤 가업이잖아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 이거 부동산 너무, 주가 조작, 너무 세게. 그다음에 네. 뭐 이거 개발, 네. 그러면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그리고 부자신데. 책임은 다 동업자한테 떠넘기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이게 가업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저희는 지금 그렇게까지 그냥 잠깐 의견을 살짝 요즘 내가 말씀하신 방송 걸로. 나오면 삐 소리 하는 진행자가 많아.
김어준도 그러더만. 저도 한번 해볼까요? 삐삐삐삐. 삐 소리 하는 사람들이 네. 많아요. 자, 다른 이슈도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데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와 KBS 등 뉴스타파의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에다가 1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네. 정작 뉴스타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KBS 박민 사장의 행보도 매우 지금 이상하다 얘기 듣고 있습니다. 취임 직후 혹은 취임 되기도 전부터 뉴스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그냥 줄줄이 사퇴하고 있고 줄줄이 나갔어요. 프로그램이 폐지가 되고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되죠? 글쎄 홍익표 원내대표가 5.16 혁명 같다 그래더라고요. 그래요? 다시 또 9시 뉴스는 땡뉴 뉴스가 뉴스로 됐다는? 돌아갔죠. 네. 아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동정 보도가 폭증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떤 한미 동맹 확장 억제력, 그다음에 뭐 정상 외교 이런 걸 이제 앞순서로 쭉 올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언론에서 좀 냉철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보도할 수도 있습니다. 앞순서에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거는 본인들의 자유라고 치더라도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정상 외교가 지금 아무 내용이 없어요. 아, 예를 들면 작년 5월에 바이든이 왔어요. 그때 한미 동맹이 경제 안보 시대를 열었다고 하는 그 근거가 뭐냐 하면은 IPEF 가입이에요. 인도 패시픽 이코노믹 프레임. 그래서 저기 그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에 네. 우리나라가 가입해서 미국, 일본과 함께 이 4개국 그 동아시아 벨트를 경제 만들어서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는 거죠. 이제 경제를 안보로 한다 그랬거든요. 그 작년 5월이고 이게 제일 큰 뉴스였다고. 그거의 내용이 뭐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개도 성과나 발표된 게 없어요. 한 개도 없다고. 특히 그 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제일 강조했던 게 디지털 그 프로토콜. 일종의 디지털의 현지화, 그 다음에 디지털의 어떤 규칙, 이런 걸 만드는 어떤 그 미래 차세대 5G, 6G 얘기한 게 있거든요. 오늘날까지 표준화 뭐 규격화된 거 한 건도 없어요, 한 건도. 그러니까 저기 매년 가서 뭘 발표를 하고 뭘 이러는데 네. 최초라고 사상 최초라 그랬는데 1년만 지나면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IPEF에 나온 뉴스가 뭐 있어? 한 개도 없거든. 저는 뭐 들어본 역사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다음에 치과 반도체 과학법, 그다음에 IRA 인플레 감축법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대중관계에서 어느 정도 통제력을 발휘하는지 아무도 몰라. 우리는 그것 때문에 배터리, 반도체 공장 미국에 다져주는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막상 이 통제 체제는 뭘 하는 통제 체제인지 모른다 이게. 그게 무서워서 다 해줬거든. 아휴. 다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작년 1년간의 동맹 외교라는 게 개털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내용이 없는 건데. 우리가 사실 우려를 하긴 했죠. 우리가 뭐 그때 또 전혀 아무 말도 안 하고 잘 될 거라 생각한 적은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네. 근데 그게 정말 현실화가 됐다는 게 더 끔찍한 일인데. 그렇죠. 다 말이죠. 그러니까 큰 걸 잃어버리고 푼돈 벌면 그걸 9시 뉴스에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시진핑 주석을 만나냐? 안 만나요. 그러니까 기시다만 7번 만났다 얘기 나오고 시진핑 주석과 만나는데. 만날까가 관심이다 이런 얘기만 나와요. 아니 가기 전에 대통령실이 뭐라 그랬냐? 중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한다. 근데 이 아닌 얘기예요. 거예요? 아니 왜 중국이 우리를 만납니까? 여태까지 그 면전 하나 되고 막말을 얼마나 많이 해댔는데. 그랬죠. 중국 오래가는 나라에 한 번 삐짐이 나라 10년 가요. 아니, 그런데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런데 올해 네. 여름에 중국이 우리한테 통보한 4대 불가가 결정타였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참다가 4대 불가를 발표했는데 네. 한국이 미국, 일본하고 협조해서 중국을 고립시키지 말고 대만을 현상 변경하지 말고 그리고 중국하고 긴장이 되면은 한국이 이게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북한에 대해서 전혀 주도권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이건 최후 통첩이었거든. 그러네. 그대로 아무 조치도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단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미국이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니까 아쉽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나갔거든,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걸 다시 회복을 시키려고 보니까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 출범 전에 중국도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고 조율 중이라 그랬거든요. 갔더니 조율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야. 왜 자꾸 기시다는 왜 만나는 거예요? 그 한영에 조율해 주세요나 불러. 왜 자꾸 기시다만 만나요, 그러면? 만날 사람이 없으니까. 아, 그런 거예요? 거기가밖에 없으니까.
우리 일진들끼리 만나자 이래서 꼬봉들 모임이 있는 아이고 거예요. 참내원. 그러면은 그 전환달에도 만나고 아니 계속 7번을 만났다니까 7번을 도대체 7번을. 만나서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할 얘기가 없어 이제. 그런데 항상 후속 조치가 없기 때문에 저기 윤석열 대통령 1년 반의 정상회견은 뭐 MOU 체결도 많이 했다. 어디 가입했다. 뭐 이런 얘기들은 많은데 오늘날 이어지고 있는 거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알맹이가 한 개도 없어요. 없어요. 도대체 인도 패시픽 경제 프레임이 뭐요? 그거 아는 국민들 아무도 없어. 아는 국민들. 정말 답답합니다. 자, 이것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됐잖아요. 네. 정말 황당무계하더만 자녀 학폭 의혹 지금 이거 벌써 4번째입니까? 게다가 근무중 주식 거래, 북한 도발대 골프 의혹 뭐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게다가 이분은 군인 아니었어요? 네. 군인이죠. 지금도 군인이잖아요. 근데 군인이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합참 의장이라고 하는 그 큰 직을 맡는 사람으로서 이게 맞는 말이에요? 참 내가 아니 이거는 제가 뭐 골프 뭐 주식 이걸 진짜 떠나서 절대 와서는 안 되는 비전문가가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대장 2차로 가는 보직이 합참의장이고 군의 최고 서열 가장 경륜과 지식이 많은 전문가 최고 전문가가 가는 자리가 합참의장인데 네. 그러다 보니 대장이 진급이 돼도 두 번째 보직에나 진출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각 군을 다 아르라는 거예요. 육해공군을. 육군은 사자처럼 싸우고 해군은 상어처럼 싸우고 공군은 독수리처럼 싸우는데 이게 특성이 있는 거거든. 문화도 다르고. 근데 여태까지 한 군에만 소속돼 있다 보면은 자기 군은 잘하는데 이런 전반적인 합동작전, 그렇죠. 이 전군을 지휘하는 경륜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대장 중에 뽑는데 대장을 다 잘라버리니까 시킬 놈이 없는 거예요. 합참의장이. 그러니까 저 해군에서 작전사령관 한 지 1년도 안 된 사람. 그러니까 해군 작전도 하다 말고 온 거예요. 합동작전은커녕. 자기 거 하나도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어느 악기를 잘 다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전체 각 조화를 악기의 봐야죠. 조화를 이끌어내는 사람이 지휘자지. 어떤 바이올린 잘 키고 트럼펫 잘 분다고 지휘자 되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음악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모든 악기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합참의장입니다. 그러면은 여태까지 해군에서 해군 작전도 하다가 말고 온 사람이 네. 육군, 공군 뭐 전체적인 또 외교까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자리가. 그렇죠. 아니 그런데 와가지고 준비도 안 된 사람이 와가지고 네. 거기에도 의장만 그런 게 아니라 차장도 그런 합참에 한 번도 근무 안 해본 사람이 왔어요. 둘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평시에는 문제가 안 돼. 네. 그 옛날에 천안함이나 연평도 포격전 같은 안보 위기 때 꼭 실력이 드러나거든. 그래가지고 그럴 때 합참의장이 뻘짓해가지고 나라가 재앙적인 상황으로 간 게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네. 제가 여태까지 본 중에 가장 무자격자 이거에 대해 가지고 일자무식. 그 합참에 14명의 부장이 있는데 써올리는 보고서를 이해는 할지. 그 정도예요? 그 자체가 의심이 되는. 예, 이런 분들이 이제 와 계시는데. 네. 아니 그런데 게다가 해군 작전사령관 할 때나 그 전보직에서 그 골프 주식 이런 게 다 근무 시간에 또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을 때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정신머리들 가지고 어떻게 합참의장까지 올라왔는지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군을 전문성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충성심으로 관리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무능하고 정치에 줄 서는 놈은 출세하는 거예요. 어머나. 전방의 얼굴이 새까맣게 타며 열심히 근무한 사람이라든가 합동의 주요 요직을 거치면서 육해공군을 협력시키는 방법. 이게 절차와 기술이거든. 네. 이게 복잡하다고. 근데 일자무식이 와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천안함 사건 때 이상의 합참의장, 네. 연평도 포격 때 한민구 합참의장 다 비전문가였거든요. 그게 그 재앙이 된 일이 그 비전문가들이 지휘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몰라.
합참의장이 뭐 하는 자리인지 모른단 말이야. 아이고, 예. 아유 정말 듣고 있으니까 괴롭네요. 진실의 번님 아침마다 진짜 힘드네요. 이러시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상완희님께서 또 격려의 또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종대 의원님한테 또 여쭤봐야 됩니다.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네. 이거 지금 거짓말했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국방부 장관을 밀착 수행하는 군사 보좌관이 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 가지고 지침을 줬다. 근데 원래는 부인했었거든요. 수사 의뢰 대상 줄여라 이런 지침이 나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적 없다. 누구 넣고 누구 빼라 이런 얘기한 적 없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아니었다. 거짓말했다. 이게 나왔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여기 그 군사법원에 제출된 이게 문자 메시지가 군사보좌관하고 해병대 사령관 간에 8월 1일 날 주고받은 거예요. 이게 이제 법원에 냈죠. 네. 내가지고 증거로 돼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지휘 책임이 있는 사람은 그냥 징계로 빼지 뭔 수사냐 이렇게 하고. 참요. 그다음에 명확하게 혐의가 있는 사람만 하라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되놓으니까 당연히 그 여단장, 사단장은 빠지는 거예요. 지휘 책임이란 건 사단장, 연대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허. 그런데 징계로 처리하라는 건 수사 대상에서 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아주 이 이상 분명할 수가 없는데 어제 전학규 대변인이 이걸 갖고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네. 여기에 줄이라는 단어는 없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언론에 네. 혐의 대상자를 줄이라는 문자 메시지가 발견됐다 그랬는데 네. 이 문자 메시지에 줄이라는 단어는 없었다는 거지. 이게 지금 국방부 입장이거든, 이게. 아니 이게 줄이라는 내용이 아니면 뭐가 줄이라는 얘기야. 다 빼라 그랬는데. 네. 그러면은 지휘 책임으로 징계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니까 징계하는 것으로 한다는 거는 수사를 받지 말게 하자는 거니까 요건 빼라는 말도 없고 줄이라는 말도 없지. 그러나 결국은 수사 대상에서 빼라는 얘기인데 그게 어제 국방부 전학규 대변인의 해명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버텨 이 자식들이 이게. 자, 최상병 순직 사건 축소 의혹 당사자 간의 대화가 조금 전에 저희가 화면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2023년 8월 1일 당시 텔레그램 대화를 복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구성을 해봤더니 박진희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간의 대화가 있었는데 박진희 보좌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령관님, 경찰과 유족 측에 언제쯤 수사 결과를 이첩한다고 했는지요? 조만간 이첩은 어려워 보여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전 10시 17분에. 그러니까 김계환 사령관이 계획된 것은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그러니까 8월 2일 오전 10시에 원래 계획이 있었죠. 법무관리관실과 이야기해서 국방부 지침 받을게요. 조만간 이첩이 어렵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이 고민됩니다. 출장 함께 가셨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박 보좌관이 네, 우즈베키스탄에 있습니다. 빨라야 8월 10일 이후에 이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보고가 중간 보고이고 이첩 전 최종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김계환 사령관이 위험성이 많은 부분이라 법무관리관과 수사단장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박 보좌관이 아니 수사단장은 법무관리관 개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네. 수사단장은 법무관리관 개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 의뢰. 지휘 책임 관련 인원은 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해 주십시오. 바로 이게 이제 핵심이라는 이게 거죠. 아니 자기가 뭔데? 누군 징계로 하고 누구는 수사로 하고. 보세요.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 의뢰하되 지휘 책임 관련 인원은 징계만 해라. 수사 의뢰하지 말고. 그게. 근데 사단장이 확실한 혐의자라고. 이번 사건은 너무 현장에 가서 직접 지시하는 게 사단장이니까. 네, 그때 다 나왔잖아요. 근데 저렇게 지휘 책임이라는 걸 분리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박정훈 대령이 보기엔 다 혐의자인데, 그런데 지휘 책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징계로라는 뜻은 뭐냐 하면, 지휘관 책임을 묻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법무관리관은 또 이렇게 번역을 해서 전달했어요. 현장에 있는 지휘 현장 책임자만 하시고, 그리고 지휘 책임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이 반문을 해요. 사단장은 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유재훈 법무관리관이 대답을 못 하죠. 못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밑에서는 듣기에 사단장을 빼라는 얘기로 들리니까 그럼 사단장 빼라는 얘기냐? 그거 확인한 거죠. 이러면은 대답을 못해 또. 그렇죠. 대답 못하지. 그걸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첩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첩한 거예요. 요런 거요. 요렇게 외압이 아닌 것처럼 외압을 넣으려고 하니까 말을 꽈배기처럼 배배 꽈가지고. 그 단어는 없네요. 없어요. 그 단어는 없네.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국방부가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버티고 있는 거라고. 좋겠습니다. 어쩜 이렇게 살살살 잘 피해가지고. 아니 그럼 내가 예컨대 여기 방송에 나왔는데 노영희 변호사 말이야 질문이 샤프하지가 못하고 퀄리티가 떨어지고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어째 방송 진행이 좀 그렇습니다. 뭐 질문 좀 좋은 거 좀 하시고 뭐 이러면서 내가 이랬다. 그런데 막 노영희 변호사가 뭐라 그러는 거야. 뭐 저를 공격하신 거여서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방송이 개판이라 그랬지 내가 노 변호사가 언제 개판이라. 이런 식의 이러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전쟁 나는 거예요 이제. 노 변호사하고 나하고는 의절을 하는 거라고 이제는. 그러네요. 이게 말을 무슨 이렇게 해야 합니까? 지휘를 하려면 똑바로 하는 거지 분명하게. 김영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 워딩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가짜 뉴스냐 아니냐 뭐 이런 걸 그냥 바뀌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게 맞겠네요. 이 말장난이지. 말장난 너무 많이 하는 거 진짜. 도대체 말을 이렇게 타락시키면 안 되죠. 말을 타락시키면 안 돼요. 자, 대통령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에이펙 정상회의. 대통령 너무 순방 자주 간다. 도대체 몇 번씩 가는 거냐. 맨날 예산 없다 그러면서 이쪽 예산은 지금 이미 넘어섰다. 대통령 왜 자꾸 나가시는 걸까요? 아니 에이펙 회의 들어오면 또 나가요. 이번에 영국 국빈 방문한대요. 그러니까 나는 그다음에 프랑스 간대. 다녀오셔서 뭘 하시는지 모르겠고 갔다 와서 뭘 했는지가 궁금할 정도인데. 아니 도대체 어느 정도여야 되는데 지금 저기 대통령 순방 예산을 다 써가지고 예비비 240억이 또 편성이 됐고 거기에다가 저기 프레스 센터 해외 순방 지원비 예비비 40억은 또 별도로 그것도 또 요구가 됐고 지금 돈 없어 죽겠다 그러는데 얼마나 펑펑 써제끼는지. 대통령실에서는 저렇게 말하잖아요. 순방이 곧 민생이다.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민생을 하려면 중국에 가야죠.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경제의 모든 문제가 중국에서 발생하고 그다음에 마크롱 대통령, 독일의 숄츠 총리 다 중국 갔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 어떤 의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만 안 갔다고. 진짜 민생이면은 그걸 해야지 우리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이고. 근데 그와 관계없는 순방만 하는 게 뭐냐면 에이펙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그거거든요. 이번에 뭐 사우디아라비아 변수가 생겼다 이러면서 이번에 그 전쟁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때문에 우리가 될 거다 이러면 또 기뻐하고 있던데요. 뭐 그런 얘기를 입 밖으로 낸다는 것도 참 불편한 얘기지만은 그런데 도대체가 지금 저기 수출이 안 되고 중소기업이 어렵고 자영업자 망하는 시절에 저기 외국 가서 저런다 한들 그 대기업이 MOU 체결하는 게 지금 우리한테 경제적 성과로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러니까요. 당장 수출이 막힌 중국은 어떻게 뚫을 것이며 아세안에 중국의 대체 시장 발굴하는 문제 이런 게 아마 한국 정부에서는 가장 큰 민생일 거예요. 그럼요. 예, 지금 저기 한때 세계로 국력이 부채살처럼 뻗어나가던 대한민국이 어떤 그 성장하는 국가가 지금 축소 사회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때 상해 교민이 2만 4천 명 됐고 3만 명 바라본다고 그랬는데 지금 1만 명밖에 안 돼요.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쭉 우리가 700만 교민이 나가 있는데 이렇게 쭉쭉 나가 있던 그 교민들이 중국에 240만이가 있었는데 지금 다 돌아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대한민국이 넓힌 경제 영토가 줄어드는 거죠. 저희 고등학교 교훈이 그거였어요. 세계를 뻗는 대원인이 되자. 세계로 뻗는? 세계를 뻗는. 지금 말씀하시는 세계를 뻗었다가 다시 돌아오고 있네요. 뻗어놓은 거 다 귀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국가의 본성은 확장. 그 속에서 어떤 국민들의 생활권을 높인다는 것은 하나의 국가의 본성인데 그것이 멈춘 겁니다. 그 시계가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지난 15일에 북한이 괌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고체 연료 엔진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성공시켰어요?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중거리 미사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6,000km 이하가 중거리 미사일이에요. 6,000km가 6,000km 넘으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 네네. 그러면 이제 괌을 타격할 수가 있고 또 뭐 오키나와 이런데 요코스카 이런 미군 기지, 필리핀 다 가능합니다. 근데 고체 연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신뢰성이 높은 또 경고 시간이 없죠. 연료 주입 시간이 필요 없으니까. 그러네요. 그때 연료 주입이 어렵거든. 이게 중거리 미사일은 우주로 가기 때문에 연료뿐만 아니라 산화제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우주에 공기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 연료 계통하고 산화제 산화제가 계통이 있어야지만 이게 터지겠죠. 이게 네.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 확률이 높아요. 근데 고체 연료는 그냥 앰플로 갖다 끼워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연소되면서 쭉 나가니까 신뢰성이 높고 위험성이 없네. 사전 경고 시간이 없죠. 그러네. 그 발사 준비하는 징후가 안 보이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고 최근에 이제 러시아 지원을 받으면 정찰 위성 발사가 예견돼 있고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제가 보기엔 북한의 어떤 그 위협이 실존적 위협으로 바뀌고 있다. 실존적 위협으로 이거는 정치적 위협에서 이제는 실존적 위협으로 바뀌고 있다. 네. 윤석열 정부 와서 가장 빨라졌다. 그러니까요. 나는 왜 안보를 그렇게 강조하고 보수주의적인 색채를 그렇게 내뿜는 그런 체제 하에서 유독 안보를 우리가 계속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지 솔직히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북한의 핵실험의 80%가 보수 정권 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미사일 발사도 그랬고요. 아주 날개도 친 듯해요. 진보 정권의 핵실험 2번 있었고 네. 보수 정권에서 4번 있었고. 근데도 왜 우리 윤 정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어쩌고 저쩌고 이거 계속해서 집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 육군이 이 9.19 군사합의 때문에 사단의 일선 사단이 드론을 못 띄워요. 근데 대대적인 드론 사업을 하고 싶은 거거든. 이게 또 드론 사업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그걸로 예산 쓸 수 있고 대대적으로 드론 사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9.19 군사합의랑 걸림돌을 치우고 싶은 거죠. 그리고 해군은 또 NLL에 큰 함정을 보내서 압도적으로 뭘 하길 바란다고. 근데 군사합의에 거기 평화수역이 정해져 있으니까 안 되거든. 그게 걸림돌인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자기가 이 무기를 갖다가 증강시켜가지고 상대방한테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주겠다. 이런 과욕이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론 띄우면 북한은 드론 안 띄웁니까? 그러니까요. 북한엔 드론 없나요? 작년 12월 5일 날 5대 넘어왔는데 한 대가 용산 뚫어버렸잖아요. 네. 그 한 대를 못 잡아가지고 그 난리 못 났는데. 잡았잖아요, 우리는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 용산으로 들어왔을 때 대통령이 그 입양한 개 데리고 사진 찍고 있었잖아. 맞아요. 뚫린 그때. 줄도 모르고, 집 머리 위가 뚫린 줄도 모르고. 북한에는 드론 없습니까? 다 돼 있어요. 그럼 뭐 우리만 하면 북한 안 하나? 이건 상대적 게임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 어떤 군사적인 어떤 통제의 규범을 갖는다는 거는 서로 자제하자는 뜻인데 이 끈이 풀리면, 우리 접경 지역에 200만 주민이 사는데 앞으로 거기다가 연쇄적으로 판문점 합의까지 무력화되면 대북전단, 확성기, 무서워요. 연중긴 전쟁터에 소환한 거지 그게 우리 200만 국민들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좀 제발 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거나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지 말고 좀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고 우리 국민을 안심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여쭤볼게요. 네. 정의당 지금 비대위가 지난 14일 공식 출범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대위원장으로 김준일 변호사가 지금 있어요. 근데 김준일 변호사는 원래 민변 출신이기도 하고 방송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인데, 자, 이분 이렇게 비대위원장 내세우고 어떻게 정의당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그런데 이번에 비대위는 총선하고 이미 상관없어요? 상관이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비대위는 저번에 그 녹색당 등 다른 정당하고 합친다고 연계해가지고 선거정당을 만들겠다고 결의를 한 거를 실행하는. 실행하는. 그래서 그 딱 새로운 선거연합정당이 생기는 순간 여기는 생명 끝이에요. 비대위의 생명이 그러니까 길어봤자 2달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선거연합정당이란 건 뭐냐 하면은 김준우 비대위원장의 뜻은 1, 2번을 다 내주자. 비례 1, 2번을. 그러니까 정의당이 가져가지 않고 녹색당이나 네. 참여하는 정당한테 적절한 기준을 해가지고 다 내드리자. 일단 그래야 오실 거 아니냐. 욕심 부리지 않겠다 이거네요. 이렇게 해서 뭐 1, 2번을 줄지 13579를 줄지 뭐는 그 룰은 모르지만 어쨌든 1번 이하 주요 당선권 보직은 다 드리겠다. 그리고 이제 뭐 반반으로 나누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같은 당명으로 예컨대 뭐 기후정의당, 녹색정의당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선거를 공동으로 치르고 네. 선거가 끝나면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아, 이렇게 그게 하는 거예요. 좋은 전략이에요, 지금 보시기에? 아니 그런데 이거는 그 응급 상당히 생명이 위중한 환자의 마지막 산소호흡기 같은 역할이라고 봐야 돼요. 일단은 진보가 다시 부흥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러나 일단은 살려는 놓고 보자. 이렇게 해야지 이게 진보 녹색 기후정의 이런 것들 말하는 정당이 한국 사회에 없어진다는 거는 단순히 어떤 정의당뿐만이 아니라 한국 정치의 큰 상실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 앞으로 누가 이 얘기를 할 거냐? 예컨대 가덕도 신공항 여야가 지금 경쟁이 붙었잖아요. 서로 하자고. 그때 반대할 정당 하나는 필요해. 저 가덕도 신공항이 엉터리라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니까요. 원래 기존 공항 확장시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선거 전략으로 여야가 다 개발안을 내놓고 경쟁이 붙잖아요. 이때 만약에 저기 진보 정당이 사라지면 우리나라 원내는 더 이상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정당이 없어지는 아무도 없어지는 거네. 이런 의제가 한두 개가 아니겠죠. 그래서 노란봉투법도 이번에 그 정의당이 있어서 됐지만 정의당 없으면 안 돼요. 6석 정당이라 그러지만 의제를 거기서 계속 파이팅을 해주니까 민주당이 따라오는 거지. 이건 민주당이 주도할 법안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다 없어지는 거야 한국 정치에서. 그냥 전부 다. 확고부동하게 양당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중간지대가 없고 외곽지대가 없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떤 양당의 그 개발 경쟁 이거밖에 없는 거죠. 아이고 참 큰일 났네요. 진짜. 그러니까 모든 성장은 좋은 거라 그러니까 한쪽은 뭐 저기 약간 조금 평등 또 한쪽은 어떤 그 자유 이렇게 네. 해서 싸우는데 그런데 성장 자체가 나쁜 점도 있잖아요. 그 폐단도 있는 거 아니야. 네. 기후 위기가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누군가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 할 사람이 없어지죠. 그러네요, 진짜. 예. 아이고 참 정치라고 하는 게 참 국민들을 답답하게 하는 게 사실은 요즘 현실인 것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정의당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력하고 뭔가 좀 바꾸려고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아주 파격적인 양보가 있을 겁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외부에 그러면 내드리겠다. 의원님도 좀 뭔가 활동하십니까? 저는 비대위원으로 가 있습니다. 비대위원으로 대변인 맡으라대? 대변인으로. 그래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그럼 의원님은 비례번호로 가는 거? 아니 비례인지 안 될 거냐? 지역구로 가는 거? 아니 어떻게 되는 비대위원으로 가는데 저는 비례 그럼 출마 못해요, 못하죠. 그럼 공천이- 그렇게 되면은 제가 제 자리를 만드는 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건 그럼 도덕성 못해요? 문제가 있죠. 그럼 안 나가신다는 뜻인가요? 그럼 아니 못 나가는 겁니다. 이거 맞는 순간 끝난 거예요. 비대위원 왜 했어요, 그러면? 이걸 하면은 뭐가 좋냐 하면은 네. 주변에서 찝쩍거리질 못해 이제. 제가 한 몇 군데서 압력을 받고 있거든요. 사실은 신당에 들어가실 거라고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아니 거기도 이름은 올리고 있는데 네. 이걸 맡으니까 더 이상 찝쩍거리질 못하지요. 그렇군요. 그래서 방어막이 되죠.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정의당 상황 또 비대위로서 활동 한번 계속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